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습니다. 내빈과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명령.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분과 도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역 발전을 위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빛내 주시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좋은 역사,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금천구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소개하고 이런 수단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일 학술대회 1, 2부 진행을 해주실 CPN 문화유산 문화재TV 이재호 국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외의 발제자 및 패널 분들은 이재호 국장님께서 학술대회를 시작하면서 한 분 한 분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인사가 있는데 요새 최근 지역 행사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는 의전 문화의 지침에 따라 내빈 인사말은 지금 배부된 책자로 대신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사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바랍니다. 내빈 축사나 인사 말씀은 그걸로 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 서울의 첫 관문인 금천구. 금천구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유통산업단지의 중요한 역할을 가진 곳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호암산성터, 호업사, 시흥행궁터, 순흥안시 양도공파 묘역, 팔바위 등이 있다. 특히 호암산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오늘의 학술대회 발제는 석수상을 주제로 하고 제안 발표로 한우물을 다룬다. 한우물 동북방 50m 지점에 동물석상이 일구가 있는데 이것은 조선 왕조의 도읍 설화와 관련된 해태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 석상은 경복궁의 해태와 마주보는 위치에 놓아 관악산의 화기를 누름으로써 서울의 화재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읍지 등의 기록과 외형적으로 개 형상에 가깝다고 해서 현재 명칭이 석고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옛날 민간에서 사용되는 조각 기법이 지역마다 각각 다양해 다양한 호랑이 조각상이 있다. 석수상이 호랑이로 추측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날카로운 발톱과 호랑이를 닮은 길게 말린 꼬리가 그것이다. 후종견의 꼬리는 털이 늘어져 있고 엉덩이에 바로 닿는 살짝 말린 경우도 있지만 석수상 꼬리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반면에 실제 호랑이와 조선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의 꼬리를 보면 굵고 긴 편이며
그 끝이 둥글게 말린 여유 있는 길이가 석수상의 꼬리와 매우 흡사해 이 석수상의 형상이 호랑이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학술 조사 연구를 통해 석수상의 명칭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호암산 서쪽 사면에 위치한 제1한우물 혹은 천정, 용보라고 불린다. 그 규모가 연못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 하여 순우리 말인 한우물로 부르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선거의 장군이 진을 치고 횡주산성이 권율 장군과 함께 왜군과 전투를 하면서 이 우물을 군용수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며 밤음에는 비우제도 지냈다고 동국 여지 승남의 기록이 있다. 제2한우물터는 호암산성 내부의 유적으로 현재 발굴 사업이 한창이다. 다만 지리적으로 제2한우물이 제1한우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이치인 만큼 명칭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제1한우물은 그동안의 역사성과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한우물이란 명칭을 유지해도 현재 새롭게 발굴 중인 제2한우물은 별도의 명칭 제작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석수상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로 명칭의 재정립과 서울시 문화유산으로의 승격을 통해 금천 구민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지도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잘 시청하셨죠? 네. 다음은 학술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패널들과 내빈 여러분과 함께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학술대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패널분들, 예, 이 상태에서 앞에 계신 분 잠깐 나오셔서 그럼 뒤로 각 찍을까요? 예, 그러면 촬영은 좀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웃으시면서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저희 오른손으로 화이팅 한번 할게요. 다 같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카메라 여기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회식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금천구의 호암산성은 역사적으로 신라와 당의 전투에서 신라의 승리로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주둔지로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호암산성의 동북쪽은 안악산과 서남 북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으니 지리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고 유용한 곳이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오늘 학술대회의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며 모두 함께 짐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잠시 1, 2부 발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학술대회를 진행해 주실 CP의 문화재TV 이재호 국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섭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CPN 문화재TV의 이재호 국장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여러 때 얘기지만 다른 지역의 한평이나 장성이나 숱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지역을 브랜드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호합사 현민신 우리 요새 아프시다 오는데 왔더니 왜 너는 당신이 잘하고 큰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다가 우리 여기 계신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향 그리고 금천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 문화유산적 자산이 서울시 어떤 구청보다도 가장 우수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는 걸 공감을 해서 금천구 생긴 역사상 문화유산, 문화재를 갖고 세미나 하기는 최초로 구청장님 여기 계시면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동참을 해서 지역의 문화가 지역을 문화로 발전시키면요 여러분들 얘기지만 아파트 값도 올라갑니다. 종로구의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거기는 문화재를 문화로 승화시켜서 모두 살기 좋은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됐을 때 도시민들은 그 지역을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초로 금천구 최초로 석수상 아까 본 호랑이 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 알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고려말 조선초에 만들어진 굉장히 귀중한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지정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열광적일 때 문화유산 지정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냥 참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요, 서울시나 국가유산청에서 그걸 지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가서 자꾸 글도 남기고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걸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참여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옥을 제가 제안 발제를 하는데요. 한옥을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강. 우리나라에 유감스럽지만 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강이 아닙니다. 한강은 뭐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 아리수라고 합니다. 아리수. 원래 우리나라 이름은 아리수입니다. 강은 예부터 중국에만 있었습니다. 양쯔강 이래갖고. 근데 이 한우물이라는 뜻은 그래서 굉장히 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한우물이라는 뜻. 그래서 못, 연못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우물. 그리고 한이라는 뜻이 굉장히 넓다라는 우리 순우리말입니다. 자, 한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우물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성이 있었어요. 포암산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식수, 그 다음에 군인들이 사용한 군용수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특히 이 한우물은 옛 기록에 보면 용천수 바닥에서 솟아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는지 옛날에는 바닥에서 솟아난 용천수였다. 그런 이 한우물은 그래서 한정없이 크다, 넓다라는 뜻으로 생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우물은 우리나라의 모든 각종 흉란하고 같이 했죠. 신라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많이 파괴가 됐었다고. 많이 파괴되다가 임진왜란 때 선거의 장군의 어떤
전쟁 기지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 한옥문이라는 명칭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우리말이고 한이라는 것은 넓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옥문이 이 한옥문도 있고 이 한옥문도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한옥문을 하기에는 좀 우물이라는 뜻이 좀 좁게 보인다. 지역에서 보기에는 작게 보인다. 더 넓은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 작게 보이니까 이건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제안발제라고 하지만 제 주장에 가까운 이 우물, 한우물이라는 이것을 뭐 여기 역사적으로 뭐 어떻다는 거는 이미 책자에 다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공모제로 지역에서 어떤 우물로 만들자라고 지역 주민들 공모제를 구청에서 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들한테는 좀 뭣도 좀 상품도 주고 이벤트화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이 기회에, 이 차제에 지역 주민들 기회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제가 사실 이 원고를 부탁을 받았을 때는 특별하게 한 우물이라는 걸 바꿔야 될까? 그리고 이 명칭 변경권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좋은 방식으로 바꿔서 의견을 내주면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 구청장님이 있으니까 구청장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리 한우물 명칭을 좀 바꾸자. 한 군데는 그래도 한우물이라고 하지만 제2 한우물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데는 거기서 나오는 각종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구청에서 공개를 해서 이런 유물들이 나왔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명칭을 바꿀 것인가 지역 주민들 참여로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때? 괜찮지 않으세요? 아니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우물에 대한 명칭을 바꾼다는 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로 지역 사람의 이벤트로 하나의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해나가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칭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특별하게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에 이렇게 지역 이런 특성을 가지는 명칭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만 내면은 그쪽에서 또 수용을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니까 지역 주민들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이름이 좋은지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갈 때는 우리 정성분 여기가 안 좋아. 저 위에서 하시는 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우물의 그 포항산성 내에 있는 석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석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보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에 계신 그 시민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요. 포항산성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저 석수상 또는 석구상 이렇게 불려져 있는 돌로 만든 짐승이 과연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왜 만들어졌는지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그 석수상의 명칭이나 조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알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포항산성은 너무나 유명한 장소고요. 그리고 수능 안씨 묘역이라고 해서 조선의 개국공신 수능 안씨가 맺혀져 있는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체육공원 근처 공원에 석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석양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이 포항산성 내에 있는 석수상하고 지금 석수상의 조성식이나 조성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 도면상에 보면은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타원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함산성이 이제 타원상에 지금 능선을 따라서 산성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산성 북쪽에 석부산이라고 지금 현재 석부산으로 알려져 있는 그 석상이 있고 여기서 정확한 거리는 요 끝자락까지 한 70m 정도 됩니다. 이 북쪽 산성 북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석부상에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근데 저도 석부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논문을 쓰다가 석부상, 석수상, 석부상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석부상 말씀을 드려도 같은 상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석부상이 놓여 있는 위치를 보면 바로 위에 있고요. 여기 그 추정 문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나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조성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석수 동굴을 만들어 놨을 때 단을 조성하고 그 단 중앙에 석수상을 세워놓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석수상은 성문 앞을 지키거나 아니면 어디를 지키는 경비 아니면 벽사, 수호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단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 만들어진 동물 자체가 신앙의 대상 또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그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재 위치고요. 현재 위치에서도 이 단은 요즘에 만들어진 거지만 예전에도 보아도 이 주변이 평평한 지역에 석수상이 그러니까 중앙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대판인데요. 지금 포함산성 올라가는 길에 안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반에게는 조선 왕조의 도읍서와 관련된 해태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에 해태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 석상의 형상이 해태로 보기에는 개의 형상에 가깝고 경기업지 1956년에 작성된 경기업지의 기록에 따르면 석부상 개로 보는 게 돌을 듯하다 해왔고 그리고 이 석상은 경복궁의 해태가 마주보는 위치에 놓아 관악산의 화기를 누름으로써 서울 장안의 화재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도면 지도에서 보면요, 이 석수상이 바라보는 위치에서 지도에서 쭉 연결해 보면은 경복궁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고 경복궁에서 살짝 동쪽에 해화동 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경복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태상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관악산 화기를 누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그 구전이 내려오게 되고 이게 이제 실제 만들어진 당시부터 이게 맞다고 믿게 되는데 지금 이제 1956년 기록이라든가 광화문 해치가 만들어지는 게 1857년입니다. 19세기 말 초반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런 구전이 유통되게 되는 것은 19세기 말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19세기, 20세기 기록을 갖고 석수상이 과연 그러면 19세기, 20세기 때 만들어졌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19세기, 20세기의 기록이 석수상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이야기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석수상은 해태가 맞는지 또는 진짜로 이게 석구 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암산성 운영 시기는 지금 나당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당전쟁과 관련해서 초치부사고요. 나당전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나당전쟁이 671년 정도 시작되는데 672년 3년경에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지금의 남한산성 아시죠?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을 지금 이제 신라가 만들게 됩니다. 신라가 만드는 이유는 임진강 유역에서 당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임진강선이 무너지면 한강을 중심으로 제2방어선을 만들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만듭니다. 기록상에는 없지만은 호암산성도 한강 하류 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당 전쟁 중에 신라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는 한동안 사용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한동안 사용이 안 되다가 고려가 등장하고 나서 여기에 남경이 이제 서울의 수도로 제1수도 같은 남경이 들어서게 되고 11세기 이후부터는 다시 또 그 한강 유역의 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산성들은 의외로 고려시대 때는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거는 사용이 안 되는데 호암산성은 고려시대에도 사용되는 그런 특이한 어떤 지정적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몽항쟁기 때는 이 호암산성은 사용되지 않고 그 위에도 그 삼성산 꼭대기에 있는 피난성이 사용되면서 고려 후기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그 영화의 서초가 되는 1350년부터는 외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외구가 중동을 하면서 해안가에 외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동안 산성 위주로 북쪽에 쳐들어오는 외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그 안보 대책이 해안가에서 갑자기 출몰하는 외구에 맞서기 위해서 읍성을 만들게 됩니다. 해안가 위주의 읍성을 만들게 되면서 산성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북쪽에 있는 산성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성이 읍성으로 변하게 되고 산성의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관방시설로서의 역할은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포항산성 포항산성은 그때부터 이제 관방시설로 임시대란 때는 다시 한번 잠깐 이제 거의 재정비 되긴 하지만 포항산성 관방시설로 약화는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관방시설로서는 약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포항산성 그 속수 현황인데요. 요거도 1990년 정도에 이제 요 수리된 모습입니다. 요거가 1985년 사진을 보면은 이 속수가 이제 밑에 바닥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이 그러면 원래부터 조선시대의 경복궁을 바라보는 방향이냐 그것도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출되어 있어갖고 방향이 언제든지 사람이 돌리면 장정 몇 명이 모여 돌리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북쪽을 바라보는 방향은 경복궁 쪽을 바라보는 방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방향은 이 간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수가 이게 석구상으로 알려진 이유는 생김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조사하러 갔을 때 딱 보고서 처음에는 석구상 간판을 보고 올라가니까 개가 맞나 보다. 개가 맞나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귀엽게 생기고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살찐 개가 이제 한 마리 만들어놨는데 의심이 들었죠. 왜 개를 여기다 만들었을까?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살펴보다가 이제 뒤를 이렇게 보니까 꼬리가 이제 말려 있어요. 말려 있어갖고 이거는 개가 아니고 석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꼬리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꼬리는 개를 만들면 개과의 꼬리하고 이제 호랑이나 사자같이 표범 같은 꼬리는 꼬리가 이제 그 먹이를 사냥할 때 빠르게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호랑이나 표범 같은 동물들은 꼬리가 깁니다. 꼬리가 길기 때문에 꼬리가 먹이를 잡아먹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갖고 꼬리의 그 밧줄처럼 길게 만들어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꼬부라진 형태는 호랑이 꼬리에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개를 만들어 놓고 이런 꼬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석구상이라고 나간 읍성에 있는데요. 그 석구상의 꼬리도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해치냐, 해태나 해치나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해태를 모방해서 만들었냐? 그러면 해태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화문하고 해치사, 일반적으로 해치사가 알려져 있는데요. 1865년 흑성군이 경복궁 중건하면서 1868년에 왕이 도정이 이제 경복궁을 이어하는 와중에 이어를 하기 때문에 1868년 경에는 완공이 됩니다. 1867년 8년에 광화문 해치가 완공이 되는데 이세훈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작가가 만들고 흥선대원군이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만들어서 조성하게 된 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부터 이 해치는 어디서 하냐면 조선의 창안입니다. 조선의 창안. 중국의 해치는 어떠냐면은 중국의 해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명십삼릉을 가보면은 해치상과 기린상과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18세기 우리 황경원이라고 하는 분의 시집을 보면은 명십삼릉을 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가 24마리가 있고 해치가 있고 뭐 사자가 있고 이렇다 하는데 이 실제 현재는 명십삼릉 석수상과 조선시대 성비가 적었던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럼 조선시대 성비가 명나라에 있는 그 명십삼릉의 석수 동물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조각은 조선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명십삼릉은 명나라 황제가 16명이 있는데 그중에 13명의 황제가 북경에서 한 40km 북쪽에 놓여있는 명십삼릉이라는 능을 만들고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명십삼릉으로 들어가는 길, 신도가 있는데요. 신도에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세워놨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세워놨는데 거기 보면 여기 이제 해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의 해치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의 해치가 있고 말간 상상의 동물이죠, 해치가. 그리고 기린도 있습니다. 기린도 상상의 동물인데 명십삼릉 기린도 무슨 말리를 갖고 있고 뭐 용품 같은 것도 있고요. 상상의 동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해치와 기린의 특징은 뭐냐면 해치는 일각수입니다. 뿌리 하나고 기린은 이각수, 뿌리 두 개인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이런 명13능의 영향이 조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조선에 이미 15세기부터 조선에 영향을 미쳐갔고요. 명13능이 만든 무의부석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이 이 지금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이 표현되어 있는데 세종 영릉에 가면은 바람에 날리는 옷자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13능의 조각이 조선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천왕상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명13능 무인의 이런 그 괴수 같은 거를 가복에 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송강사 사천왕 17세기 때 만들어진 조동대 송강사 사천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13능의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고 해치상도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그 해치상에는 그림책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보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는 게 힘들고 그림책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걸 도설이라고 하죠. 대명해전이나 삼제도회 같은 도설이 16세기, 17세기 때 만들어진 그림책이 조선에 영향을 들어와서 이 그림책이 조선의 해치의 모양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대명해전 해치 도설도 일각수가 그려져 있고요. 삼제도에도 해치가 일각수의 뭐 용처럼 생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치는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해갖고 조선 사람들이 해치를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경이라는 분이 17세기 인물인데 이분이 돌아가셔갖고 무덤에서 관복을 집어넣는데 관복에서 출토돼서 나온 해치 보면은 조경묘역에 출토된 해치가 명13능 해치, 삼제도에나 대명해전에 있는 중국의 해치하고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해치를 이런 모양이구나 인식을 하고 있었죠. 이거 명대 해치도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18세기부터 지금 이제 그 19세기 후반 중반에 만들어진 강화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해치는 맞습니다. 왜냐면 고종이 해치라고 말했기 때문에 해치는 맞는데 그런데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특히 이제 목에 방울 걸고 있으면은 이건 다 사자입니다. 사자는 목에 다 방울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경 자급상의 사자고요. 광화문 해치상에 있는 사자인데 목에 방울 걸고 있는데 해치라고 고종도 해치라고 그러고 흥선대원분들이 해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자 만들어 놓고 왜 해치라고 했을까? 근데 이 사자가 맞냐 보면 조선 후기 사자상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동글동글한 이런 모양들은 사자상의 특징입니다. 사자상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동글동글한 모양에다가 18세기 이후에 관리의 숭배, 가슴에 들어있는 복식을 보면 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자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뿔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형벽이라고 해서 그 자금성 있고 옆에 있는 북해공원 안에 있는 일종의 그 장식 같은 벽인데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사자입니다. 사자상이고 조선 후기의 이런 복실복실한 사자들 이런 사자상이 이런 형태의 갈기가 있는 형태가 강화문 해치에 똑같이 나옵니다. 사자상을 조선 후기의 사자상 유행했던 사자상을 만들어 놓고 해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사자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금성 앞에서 사자가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사자가 아니라 해치를 세우냐면은 사자상 만들어 놓고 해치라고 했는 이유는 여기다가 명나라 때 유행했던 아니면 명13능에 있는 해치를 세우면은 해치는 명13능이나 청소릉에서 봤을 때 무덤 앞에 세워집니다. 중국이랑 똑같은 해치를 세우게 되면은 경복궁이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똑같은 해치를 세우지 않고 해치는 기본적으로 정의의 동물입니다. 12국주를 가지고 정의의 동물인데 흥선대원군이 꼭 해치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경복궁 중건의 의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은 이제 세금 정치 끝내고 왕도 정치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해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거기다 중국에서 유행한 해치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해치를 세우면 경복궁이 무덤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세우지 않고 새로운 조선의 해치를 창안하는데 어디서 창안하냐면은 그 해치의 원뜻, 해치의 일각지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각수라는 뜻이 있고 양이라는 뜻이 있고요. 송시열도 해치는 신양이다, 신성한 양이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해치를 신성한 양으로도 이제 추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을 받아들여서 사자상과 신양을 흥선대원군이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갖고 대신 해치 위에 사자 갈기 위에 양뿔 같은 걸 하나 딱 박아놓습니다. 양뿔 같은 걸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박아놓고
이 사자상으로 만들어놨으면 사자가 돼버리니까 사자가 아니라 얘는 해치야. 해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신양이라는 개념이 있고 양뿔을 여기다 집어넣음으로 해서 신성한 양과 사자상을 합친 성스러운 동물을 만들어 놓고 정의의 동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1867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중국과 청나라 때도 여전히 이렇게 일각수 해치상을 만드는데 조선에서는 새로운 해치상을 형성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해치상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조성 목적이 지금 관악산의 화기를 잡아먹겠다 그런 목적은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붙여진 이야기고요. 실제 조성 목적은 지금 세도 정치를 걷어내고 조선 왕조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런 본연의 목적이 충실하게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해치의 모습과 보면은 지금 이제 조선시가 1895년인데 지금 만들어진 호암산 석수상은 이거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양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해치상에 대한 가전 이야기, 해태상이나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1855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냥 덧붙여진 이야기다.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석구상이냐? 이건 진짜 석구상이냐 봤을 때 진짜 석구상이 나간읍성에 있습니다. 나간읍성에 1365년경에 세종대학교 석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1310년에 만들어진 그 태조 이성계의 선조죠. 목조 경릉의 석구상을 보면은 그 석구상의 다리가 나온 거랑 서 있는 모습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전반기에 나간읍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간읍성을 지키는 성문 앞에, 동문 성문 앞에 제일 중요한 많이 사용하는 성문 앞에 세워져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 마주보고 있는 성문 앞에서 수호 성물이 마주보고 있는 사이는 나간읍성하고 제주도 읍석에 있는 도라르강이 있습니다. 일단 15세기일 겁니다. 제주도 정의연성과 대정연이 15세기인데 이것도 15세기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석구상의 특징이 이 석수상은 석구, 계라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목줄이 있습니다. 목줄. 여기도 목줄이 이렇게 있고요. 꼬리가 개꼬리처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얘는 확실히 개가 맞는데 입도 이렇게 얼굴이 귀도 있고 삿살개처럼 늘어져 있고요. 여기도 삿살개처럼 늘어져 있고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석수상인데 이런 식의 확실한 목줄이 달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돌로 개를 만든 정선대 시대 주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일하고요. 그리고 그 앞시대 조선시대 민화 같은 거 말고 좀 시기가 오래된 시기에 개에 대한 표현은 고구려 고음벽화에서 나옵니다. 고구려 고음벽화에서 나오는데 지금 고구려 고음벽화에 나오는 개들은 다 목줄을 차고 있습니다. 목줄을 차고 있는 모습에 15세기 조선시대에도 이 목줄을 달려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는 그림을 그려져 있으면 조선시대 민화에서는 보고 목줄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앞시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목줄을 입고 15세기 조선의 개도 석구상도 목줄을 차고 있고 꼬리도 확실히 개꼬리를 하고 있다. 귀 표현도 석살개처럼 이런 형태가 석구상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호암산성 석수상은 일단은 개로 보기도 어렵고 해태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앞다리를 세우고 있는 걸 웅크릴 준자 써서 준상이라고 합니다. 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석재로 조각된 동물상은 능묘 조각과 불교 조각이 있고요. 불교 조각은 대부분이 이제 그 사자입니다. 코끼리는 나오긴 하지만 사자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석수상 중에 앞다리를 세우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준상 형상은 대부분 사자상과 석호상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석구상의 한 마리 한 개체가 지금 나간읍성에 있기도 하고요. 호암산성 석수상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앞다리를 펴고 있고 준상이며 사자상 목 주변에 갈기가 있는데 지금 목 주변에 갈기가 없는 점과 꼬리가 호랑이 꼬리처럼 말아 있는 모습은 석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호상의 기원을 보면은 기원전 117년경에 흉노에 맞섰던 박거병의 묘 앞에는 석호상이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말량이 위에 올려진 모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석호상은 삼국시나 통신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상을 위주로 만들고요. 사자상 만들어도 고구려 평양상에 있을 때도 평양상에 있는 고구려 석사자인데 이렇게 갈기식으로 만듭니다. 갈기가 있는 걸로 만들고요. 그림으로서는 석호상이 중국 집안 장천 1호분에 석호상이 이렇게
부처님의 자대를 지키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자가 원래 부처하고 불교하고 더 익숙한데 석고상이 들어간 이유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한테 익숙한 동물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대 백제에서는 우려왕릉 앞에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 서수상이 만들어진 거죠.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상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다리를 펴고 있는 형태의 준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홍리시다 무덤 앞을 지키는 석수상이 만들어지는 대부분이 다 석사자입니다. 갈비아니 석사자고요. 고려 시대가 되면은 무덤을 통시가처럼 화려하게 안 만듭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석수상을 무덤 앞에 배치하긴 합니다. 이것도 석수상이고요. 무덤식의 석수상을 배치하는데 고려 시대부터는 석호상이 등장을 합니다. 석사자로 등장하는 석호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되게 귀가 위로 이렇게 쭉 쏘여있는 모습도 보아서 11세기 때 만들어진 고려 시대 석호상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고 나서 석호상을 만드는데 이 보면 석호상인지 그냥 개상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왕릉에 만들어 놓은 지금 석수 동물들을 보면 개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아니면은 양을 배치합니다. 양 2개 배치하고 요거는 성양인데 여기 양풀처럼 이렇게 키워져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아는 제대로 된 무덤 체제가 만들어지는 국민왕 때부터입니다. 국민왕 때가 되면은 이제 석호와 성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격식을 맞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릉의 격식의 시작이 국민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는 석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석호와 성양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근데 국민왕릉을 만들었던 그 장인이 박자첨이라는 장인인데 그 장인이 조선왕릉도 바로 만듭니다. 조선이 건국했지만 고려왕릉 만들었던 장인을 조선왕릉, 태조 번왕릉 만들 때도 참여시키면서 고려왕릉과 국민왕릉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덤 앞에 놓는 장명들, 석등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해치도 아니고 개도 아니면은 그럼 왜 이렇게 호랑이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냐? 그게 이제 우리가 호랑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냐 보면은 당시의 조건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의 흐름을 보면은 이 석호상은 조선 15세기와 15세기 국민왕릉 때부터 13세기 말 15세기 초반까지는 석호상이 각이 져 있고 어깨가 이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다가 15세기 초반쯤 되면 이게 왕릉이 만들어지고 그때 석호상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호암산성 석호상처럼 동글동글한 호랑이들이 만들어집니다. 호랑이들 왜 이렇게 만들었까? 똑같이 이제 뒤에 보면은 호랑이가 이제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지게 되는데 초창기에 호랑이를 왜 조선 왕릉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국민왕릉에 만들어지는 요 석호상 자체도 원나라 장인이 와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와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조선왕 이걸 만들어진 모방으로 박자첨이라는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조선왕릉이 만들어졌을 때는 모방할 때 태조왕릉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죠. 태조왕릉 하나 정도밖에 없고 왕릉이 한두 개, 서울 근교에 한두 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천구에서 석호상을 만들게 되는데 금천에서 석호상을 만들게 되는데 석호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봐봐야 왕릉 정도에서 만들어진 석호상 한두 개 보고서 만들게 됩니다. 아, 석호상은 왕릉이 만들어진 석호상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유행을 쫓아서 만들게 됩니다. 유행을 쫓아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석호상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앞시대에는 이빨이 막 들어오고 이빨이 날카롭게 나오기도 하는데 15세기 전반기의 석호상을 보면은 지금 이제 호암산성 석호상처럼 웃는 얼굴에 U자형의 얼굴에 석호상도 있고요. 지금 이제 이건 여기만 보면 개처럼 보입니다. 석호상인데 개처럼 보이고 귀도 호암산성 석호상과 비슷한 나뭇잎 모양 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정도에 15세기 중반경까지 동글동글한 호랑이가 만들어지다가요. 15세기 후반부터는 호랑이들이 이제 호랑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16세기 초반 되면 아주 잘 만들어진 호랑이 아주 조각 솜씨를 뛰어난 호랑이들이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식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조선 왕 호암산성 석호상은 지금 15세기 중반경에 만들어지는 석호상들과 동일한 동글동글하고 풍부한 신체를 갖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양식적 특징을 본다면 석호상은 지금 보면 여기 호암산성 석호상인데요.
포함산 석고상은 이렇게 지금 이제 나뭇잎 같은 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입에 U자형 입에로 웃음 짓는 모양 자체가 보았을 때 이 석고상은 지금 15세기 중반, 10세기 전반에서 중반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고상을 만든 장인이 사실은 아주 뛰어난 장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장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야말 여초 시기에 많은 석양이나 석고를 만들어보지 않았는데 조선 왕릉과 비슷한 석고상을 어떠한 이유로 포함산상을 만들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15세기 전반기에 석고상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포함산상 꼭대기에 왜 만들었을까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선왕릉 석고상은 왕릉을 지키는 석고인데 그러면 왜 포함산상 꼭대기 왕릉도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중종실록에 전에 기우제를 지냈던 경기도 금천의 대택에서도 제의를 지내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927년 기록인데요. 1927년에 기우제를 포함산성 한국에서 지내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금천의 대택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개를 막 지정해줘요. 그런데 다른 거는 어디에 A라는 장소에 무슨 장소, A라는 장소에 어디 호수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데 금천은 전에 기우제를 지냈던 요게 전에 기우제를 요게 한 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27년 이전에부터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에 또 기우제를 지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석고상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한우물에서 가까운 장소에 왜 석고상을 만들었을까 보면은 당시 기우제하고 연관시켰을 때 조선 전기의 기우제에 침호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랑이 머리를 물에 담그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용과 호랑이는 상극이고 용호상관이라고 말도 있듯이 서로 상극이고 음과 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음양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제 용이 음이다 양이다 논란이 좀 있지만 음과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용을 상극이 되는 호랑이가 용을 놀라게 해서 승천하게 만들고 용이 승천하게 되면은 비가 온다는 그런 개념이 이 침호두법의 기본적인 기우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침호두하는 기우제 방식은 1318년에 조선의 기록에는 먼저 등장합니다. 가장 이른 시기는 1318년에 등장하고요. 박연은 이제 박연국보에 있는 거기 같습니다. 여기 침호두를 시행하는데 세종조부터 국가주도의 기우제의 한강, 박연, 양재 여기는 이제 광나루 쪽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개성의 박연국보 같고 한강도 한 노량진 중진이 아닐까 나름대로 아파나 노량진 같기도 한데요. 이런 기울초의 침호두법이 정착이 되는데 문제는 호랑이 머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호랑이 머리 구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중종실록 보면은 호랑이로 침호두 물에 담그는 기우제라는데 담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담그고 다시 꺼냅니다. 재사용하려고. 호랑이 머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차례 재사용하다 보니까 이 벌레 먹고 막 가스러지니까 호랑이 머리가 안 되게 되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새로 잡아라 하는데 마음대로 잡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는 이제 그런 와중에 1927년에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에 지내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금천에 있는 호암산성의 한우물은 이게 국가재산을 지내는 장소는 아닙니다. 국가재산 장소는 아니지만 기우제로서는 옛날부터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우제와 관련해서 추정이 가는데 지금 이제 그리고 왜 호암산성에서 특별히 이렇게 석상을 만들고 특별히 호암산성 한우물이 중요했을까 하면은 산성의 활용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671년 나당전쟁에서 671년에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천국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평양과 원산까지 고구려가 신라가 영역을 확보했지만 실제 당시 신라의 능력으로는 백제에다가 국력을 투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지금 어디로 옮기냐면은 지금 홍천, 여주, 이천으로 후퇴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병방이 되버립니다. 산성이 관리가 안 돼요. 삼국시대는 굉장히 경기도 때 산성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통신라 거치고 고려시대 거치고 하면서 대부분의 산성이 중부 지역의 산성이 관리가 안 되면서 산성마다 큰 저수조가 있었는데 그 저수조가 말라버리거나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호암산성 한우물은 고려시대에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한우물이 계속 사용됩니다.
조선이 그 한양업 천도화가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물이 이 호암산성 한우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물이 말리지 않고 연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기우제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고 용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택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기우제를 지내게 됩니다. 기우제를 지내게 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호암산성 제작을 주도한 세력이 금천의 백사동을 그 사피지 개국공신한테 내리는 일종의 보상 같은 땅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안경궁이라는 분이 1421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수능 난시 묘역에 묻혀있는 분이시고 이분이 개국공신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일대 땅을 받습니다. 금천구 일대 땅을 받는데 1421년에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이 1440년까지 살았던 아들이고 안순의 아들 안순성은 1452년까지 사는데 이분은 다른 데서 이장해 오신 분이고 안순 때 1471년이나 1440년 15세기 전반기에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무덤을 조성한 안순 때 석호상이 만들어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천체육공원에 가면은 석양이 있어요. 석양이 있는데 이 석양이 뿔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는 이건 15세기 전반기 성향의 특징입니다. 15세기 후반기만 가도 성향의 뿔이 확 돌아갑니다. 길게 내려오는 거는 양이고, 그리고 양은 기본적으로 양 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금천체육공원의 성향은 말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꼬리를 만듭니다. 이게 지금 조선이 개국해갖고 왕릉 한두 개 만들기 시작하고 사대부 무덤 앞에 성문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사대부가 무덤 앞에 성문을 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왕릉의 석양과 석구가 깔리니까 우리도 뭐 한번 석양 성만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본적이 없는 겁니다. 이를 듣기는 하고 그래서 석공한테 석양 한번 이렇게 생겨서 만들어봐 했을 때 조선 왕릉에 있는 석양을 모방을 해서 만들긴 했는데 꼬리는 석막꼬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만들다가 만든 거거든요. 야 이거 석양 아니야 만들지 마 해갖고 이건 불량품으로서 이제 아웃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양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요 식의 시도를 보면은 금천구에는 석호상도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사태지로 말았던 안경궁이었을 때 아마도 안경궁이나 안순이었을 때 이 지역에서도 내 지역에서 수영 IC 세력이 왕한테 받은 그 지역 내에서 그 한양대 경기도 때 가장 높은 곳에 연못이 있으니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겠다 해서 만든 게 석호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석호상을 왜 둥글둥글하게 만들었냐 보면은 당시 시대 양식을 반영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석호상의 그 특징을 갖고 보면은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암산성 석호상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석호상이나 해치상이 아닙니다. 석호상임을 알 수 있고 호암산성 석호상은 치고도 기우제와 연관된 석호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왕릉 성물과 다른 기능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유일하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존숭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진 게 호암산성 석호상 외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사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고 기우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왕릉의 석호상은 진미와 벽사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에 반해 호암산성 석호상은 제2기능을 위해 조선 초기에 조성된 석호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과 함께 문화유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발표였습니다. 이게 금천구에 있는 석호상이 좀 전에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희소성이 높고 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석호상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저는 훌륭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문화유산 서울시 지정부터 시작해서 문화유산을 만들어가는 아주 지역의 문화자원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신 정성원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제 2부로 본격적인 토론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색상 진정하고 일부에 토론하고 그 문화를 개발하면 문화유산을 개발하면 아무런 그 공해나 사회적 갈등 없이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금천구가 서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낙후된 도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말입니다. 금천구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했었고 시흥현이라고 강서, 목동, 안양, 그 다음에 광명 이 지역을 아우르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시흥행국도 있었고 저 어렸을 때 기억에 99칸 집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문화유산을 막 개발 논리에 의해서 다 때려부시고 아파트만 지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그 문화유산을 그대로 살려서 그 지역을 의료 발전시킨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 다 아는 칼바위 아시죠? 칼바위가 서울시에서도 아주 유서 깊은 명승지로서 가치가 충분한 곳이라고 이런 문화유산이 아직도 남아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자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또 이 지역에 사는 많은 후손들에게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주면 금천구는 물론 경제적인 것은 이 문화가 발전하면요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문화의 3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기 칼바위 보존회 분들 다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그 칼바위 보존회 분들 앞으로 쭉 이쪽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금천구에서도 칼바위 보존회라는 민간 기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자, 이리 나오세요. 회장님. 이상문 회장님하고 전부 다 회원들이 한 50명 가까이 저렇게 쫓기도 맞춰있고 그 칼바위 주변 청소도 하고 지역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한테 오늘 반대로 나와서 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여기 앞으로 와보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쭉 가보세요. 쭉 서십시오. 우측에 칼바위 보존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 회장님과 더불어 함께 활동 중인 칼바위 보존회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이 칼바위 보존회 친구들과 들어가 주세요. 저 활동도 같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호 국장님께서 패널들 한 분 한 분 소개하시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문화적 다양을 확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살아야 되는 세상이니까 금천구가 이제는 서울에서 소외받고 늘 낙후되어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맨 이쪽 선생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이준민 선생님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전에 발표해주신 정성원 박사님입니다.
이분한테 크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이화영 호탄문화유산 대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보는 칼바이 이 모임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유산 환경정책연구소 회장님 송영훈 회장님입니다. 참고로 금천구청 국장 출신입니다. 금천구청에서 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역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화유산으로 우리 금천구가 다시 한번 인류구가 되자. 서울시에서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곳은 금천구 외에 몇 곳 안 됩니다. 동대문구나 아니면 종로구 정도 이 금천구 문화유산을 잘 발전시키면 자 문화유산이 있어요. 석고상이 문화재 같아요. 그럼 그 지역에 석고상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도 지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놀러가서 그 시설물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생활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지역의 땅값도 당연히 오르고 아파트 값도 당연히 오르고. 자 우선 우리 정성원 박사님은 발전을 해주셨으니까 이주민 선생부터 문화유산 가치에 대해서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감정관실에서 근무하는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총 3개인데요. 오늘 정성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표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호암산성의 석수상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논증을 했고 해치와 석구가 아닌 이유를 양식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해치는 갈기가 있고 꼬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치가 아니고 또 목줄도 없기 때문에 석구가 아니다. 조형망도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양식적으로 비교를 해주셨고 또 15세기 중반이라는 양식 그 편견을 시도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묘제 조각을 통해서 15세기 중반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고 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듣다가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 몇 가지로 토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석고상이라고 봐야 되는 조성 이유에 대해서 칭호두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자지만 호두, 그러니까 호랑이 머리를 담궜다. 그 이유는 기우제 때문인데 그 기우제에 실제로 호랑이 머리를 담그다가 호랑이 머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선물로 대체를 했다. 그게 이제 큰 주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준비한 토론문에는 이 금천구에만 유일한 것이냐 그게 이제 질의였는데 발표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거의 유일한 것 같다. 그래서 제 질문에는 해소됐지만 그럼 왜 금천구에만 유일하게 석고상을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였는데 1478년에 동문선이라는 기록에 보면 지금 널리 알려진 대로 이 금천구의 호암산성을 굉장히 풍수적으로 보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합사라든가 사자암 이런 것들도 다 풍수적으로 한양의 기세를 누르는 이 호랑이 기운이 막 한양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호합사라고 짓고 다 그렇게 그 시대에 믿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굳이 이 지역에 호랑이라는 것을 또 한 마리 더 얹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모순적인 그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석호상이 됐을 경우에 이 금천 주민들에게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 석호상이 문화유산의 자원으로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거 생각이 있으시면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주민 박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이
왜 석호상을 그 침호법이라고 하는 기우제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석호상은 금천구 호암산성에서만 나타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아마도 수능한 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머리를 담그는 기우제법은 홍범근 소장님이 호암산성 사례도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 실제로 호수를 발굴했을 때 그 연못에서도 호랑이 머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석호상을 만드는 경우는 그 호암산성 내에서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호랑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모양도 만들고 누가 나무로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로 만든 경우는 이 금천구에 석양을 수능한시에 석양을 보았을 때 왕릉 조각에 참여했던 석수가 이에 살았을 가능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아마 돌로 다른 지역은 나무나 종이 같은 걸로 대체했을 때 이 지역에서는 돌로 호랑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장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수능한시 석양이 그걸 방증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합사도 있고 호암산이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도 만들고 했는데 또 호랑이상을 배치하는 이유는 보수되지 않냐 질문은 충분히 이제 설득력은 충분이지만 이제 여기서 호랑이 기운을 누르고 지금 이제 호수질이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18세기에서 17세기 때 다시 이렇게 특히 17세기 때 도성국사가 재조명되면서 풍수지리에 대한 강조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의 그 기록을 보면은 풍수지리 때문에 호랑이를 만들었다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그 기우제 때문에 기우제를 지냈던 장수가 그런 정도로 나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누른다 하는 내용은 중후기에 좀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또 호랑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의 설정은 초기에 만들었을 때 호암산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석호산을 만든 게 아니라 기우제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대적 차이로 해석하면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금천구 그 관련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특히 이제 금천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거기서 우리 또래 애들은 그거를 이끌고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어렴풋이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왕은 그럼 조선 왕릉을 초기에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조선 왕릉에서 조선 궁이 왕릉이 아니라 조선 궁이 너무 많은 화재가 많이 나서 여기다가 이 해태상을 배치했다, 네 군데다 배치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복궁 앞에 해치상은 경복궁은 조선이 개국되자마자 이제 곧이어 만들어집니다. 경복궁이 만들어졌을 때 해치상이 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경복궁의 그 해치는 관악산의 화기를 찾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소문이 퍼졌지만 실제로 경복궁 앞에 해치상은 186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앞에 조선이 개국했을 때 만들어진 경복궁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석수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석수상은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집니다. 근정전 주변의 석상들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화기를 제압하고 불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은 남대문의 숭례문 글자가 새로 세워진 것도 화기를 막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치상하고 화기하고 연관 짓는 이야기는 19세기 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거가 우리가 기시감인 것 같아요. 우리 정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이 개국한 데가 1400년대인데 1800년도에 이 해치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랑 뭔가 우리 동네에 좀 뻐기고 싶어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황보경 선생님 이제 발표해. 예. 저는 두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들을 좀 첨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 학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일단 그 해치상과 석고상을 비교하여 석고상임을 학술적으로 고정을 해주셨고, 그다음 조성 시기와 배경, 주체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석수상은 기록에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제1한옥물이 일단은 큰 우물, 큰 연못, 그다음 천정, 용보, 용추 등 해가지고 여러 이름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지만 석수장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문을 제가 이제 종종 찾아보긴 하는데 72년도에 제1한옥물이 서울시로 일단 지정을 할 때, 문화재로 지정을 할 때 해태상에 대한 풍수지리상 간단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77년도에도 기록을 일단 문화재국이죠. 그때 당시에 문화재국에서 일단 상황 파악을 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85년도에 위치를 찾고 그다음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4년부터 요 사이에 이제 89년 사이에 그다음 정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때 이제 보도 자료들이 몇 건이 일단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제가 구청에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왕에 학술 대회까지 이렇게 열고 했으니 이어가지고 하시려면 현재 모습이 이제 85년부터 89년 사이에 재발견되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일단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천구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3D 촬영이라든가 사진 촬영을 잘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눈비에 맞아서 500년을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점점 그 모양새를 잃어갈 거기 때문에 잘 보존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후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저도 침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1한옥물이 이제 기후재에 상당히 오랫동안 베풀어진 것 같은데 왜 이곳이 의뢰의 장소로 선정되었는가? 물론 이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내내 이제 그 기후재라는 것을 왕실과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다음에 삼국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발굴 조사를 통해서 여러 성곽에서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도에 있는 여러 성곽에서도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집수시설, 즉 우물지, 집수시설 같은 곳에서 이런 소나 개, 돼지의 일단 동물뼈, 특히 이제 머리뼈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치아 부분 이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물들의 머리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일단 던져서 비가 오도록 하는 거죠. 그 소위에 이제 사는 것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른 건데, 일단 제가 정 선생님한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후재가 왜 이곳에서 벌어졌을까, 왜 베풀어졌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도움되고자 제가 이번 질문에 이어가지고 사진자료를 첨부할 때 화왕산성이라고 창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신라 시대에 지어진 연지가 있는데 그곳의 상층이라면 조선시대 층입니다. 여기 층에서 호랑이 상하골이 출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랑이 머리를 베어서 거기다가 일단 기후재 차원에서 던진 거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3번에서는 일단 이 상하고 석수상하고 제1화물물하고의 관계에서 기후재해를 지냈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1차 발굴 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2차 큰 범위에서 2차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1함울물하고 2한옥물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1한옥물과 제2한옥물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서 기능적으로는 산성 내 유수를 집수하고 먹고 그다음에 불을 끄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지가 가까운 곳에 건립된 것으로 보아 원지로도 이용됐다는 견해가 있어서 이전에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조정에서 기우제를 지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뢰 장소였다면 양주 대모산성이나 하남 이성산성, 인천 계양산성, 창녕 화안산성 등처럼 동물뼈라든가 말 가춤새, 옥간, 수막새, 동경, 복숭아 씨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우물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출토 유물이 빈약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4번 사항은 이제 역시 참고 사항입니다. 그 석수상을 제작한 주체가 순흥 씨라는 의견에 주목을 하고 최근에 저도 발굴 사례를 보니까 마침 15세기에 발굴된 묘에서 비록 이장됐지만 15세기경에 발굴된 묘에서 출토된 석호와 석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호의 경우도 요 앞다리를 세우고 엉덩이를 땅에 대고 있는 준상이고 눈과 코가 뚜렷하게 조각된 상이었고 석양 같은 경우는 이제 묘광 안쪽에 떨어뜨려서 목을 부러뜨려 놨는데 꼬리 부분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각 수법이 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점을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봉 선생님 그 질문 감사합니다. 특히 그 다른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허봉 선생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 제가 몰랐던 자료들도 많이 토론문에 제시해 주셔서 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 논문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답은 제일 그 기우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베풀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천재 위치에 석부상이 만들어졌냐 그 질문을 먼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발표 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이 1392년 개국하고 한양이 곧이어 서울 개경에서 한양 서울로 천도가 되죠. 경복궁이 만들어지고 주변 지역에 한양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는 경기도 일대에는 삼국시대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시대 사상도 있는데 통일 이후에 나라전쟁 이후에 그 변방이 경기도 일대 서울 포함한 경기도 일대가 변방이 되면서 관리가 안 되면서 산성 꼭대기에 연못이 마르지 않고 있었던 지역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가 설명해 주셨던 하남 이성산성, 인천 계양산성, 양주 대모산성 같은 경우는 통신화 위주로 많이 좀 유물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통신화 이후에 고려시대 때까지 사용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변방이 되면 사용이 안 되고 그 생애 연못이 말랐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발굴해봤던 인천의 설봉산성이나 활성산성에서 저수로가 나오는데 저수로 자체도 다 이제 메꿔진 상태에서 이제 발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쯤에는 여기가 메꿔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호남산성의 항우물은 조선시대까지 고려시대도 관리되고 조선시대에도 계속 연못이 나오고 물이 샘솟던 장소가 되고 한양 일대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연못이 되다 보니까 기우지의 장소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에 그 기우지를 지냈던 장소에 연못이나 우물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출토 유물이 좀 귀하더라, 특히 조선시대 유물이 귀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고민이 됐고요.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석부지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데 그 석부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고민을 해갖고 발굴조사 공부를 도착했는데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1990년에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당시 서울대학교 선생님들께서 참여했던 분들 열심히 했는데 사실 1990년대 발굴 보고서 수준은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갖고 차라리 그때 발굴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선시대 유물은 거의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물을 토층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발굴 보고서 실어줘야지만
석부지라는 명문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몇 번에 걸쳐 개축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박물관 보고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왜 여기에 유물이 적은지에 대해서는 그 발굴 보고서에 빈약한 거 실제 지금 금성상이라든가 백자도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했는지 1호 우물지에서는요. 근데 2호 우물지는 발굴해서 했는데 홍보경 선생님 말씀대로 유물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우물에서 실제 유물이 부족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서의 문제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지만 한 가지 가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석고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우제 제1을 지금 한 70m 정도 떨어진 석고상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그 한우물 내에서는 그 앞에서 지내는 제1은 상대적으로 추격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물에다 떨어뜨리는 행위, 의뢰 행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니라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저도 처음 봤고요. 이번에 좋은 자료를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논문 때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도 있고 저도 저 자료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호랑이 뼈가 상하골, 하골 이런 것이 출토가 됐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우리 꼬마 때 거기서 많은 상하골 꺼내갖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들도 많이 갖다 썼을 거고 아마 우리 정석 대표님 어렸을 때 거기 가서 많은 거 캐다가 저 고물상에 팔아먹고 그랬죠? 네. 아니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거기서 뭐 갔다 가고 훼손이 됐어요. 네. 네. 마이크 좀 드려. 뭐가 발견돼? 개인들이 네, 가지고 많이 가는 가져간 얘기가 거예요. 많이 돌았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한 몇 점 갖고 온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품 같은 이렇게 보고 하면 그 깨진 기와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 뭔가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품하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던 건 맞아요. 네. 우리들이 다 문화재 파괴범이에요. 다 우리들이 다 거기에 우리 항상 물이 있었어. 예, 물이 있었죠. 그리고 물이 조금 짜작짜작할 때가 있었어요. 풀이 많이 네.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물이 좀 있었어요. 항상. 저도 뭐 하나 갖고 오다가 뱀에 놀라서 도망갔던 기억도 나요. 저 이화영 대표님 그 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합니다. 아까 그 정성근 교수님 그 발표하실 때 제일 첫 화면에 우리 안내판이 있었죠. 안내판을 보면은 개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안내판을 누가 썼을까? 전국의 문화유산 안내판을 많이도 보고 다니지만 그런 안내판은 저는 못 봤거든요. 옳을 듯 싶다. 자기 주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주목해가지고 막 찾기 시작했죠. 과연 그 안내판을 세울 때 금천구에 누가 어떤 학자분이 했을까 아니면 어떤 담당 공무원이 근데 담당 공무원이 그런 걸 했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상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게 국가 사정이기 때문에 찾다가 이제 문화재 대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총정리해 놓은 그 문화재 대관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열몇 권짜리인데 거기서 한우물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개로 오는 것이 옳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책에 자기 주관을 넣어가지고 썼지 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 문화재 대관에 쓰인 글 중에 시흥현의 칠리에 상현우가 있다. 이 점을 들어가지고 이거 개로 보는 것이 옳지 않냐 옳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문화청에 계시던 되게 그때 힘센 분 이름까지 거기 적혀 있더라고 문화재 대관에.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 그분 전화를 안 넣긴 했는데 그러면 시흥현의 남쪽 칠리면 어디쯤 되나 해봤더니 지금 저기 석수 IC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걔가 그쯤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지금 석고상으로 봤을 때는 하균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문헌이 포항 북쪽에 사자함을 만들고 남쪽에 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점으로 봐도 이게 조금 개로 보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라고 아니면 호랑이를 그쪽으로 개 유인하는 거죠. 풍수상 비보풍사라고 하는데 비보풍수의 상식적으로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호합사를 해놓고 바로 옆에다가 개를 호랑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석구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라도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원래 비보풍수라는 건 한쪽을 둘러주면 한쪽 그 기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멀리 빼는 데다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바로 호합사 바로 옆에다가 호랑이를 누르기 위해 호합사를 빼놓고 바로 옆에다가 개를 놔서 호랑이의 뭐 기운을 빼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개로 영명한 가장 큰 원인은 유산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석구지라는 석재인데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딱히 이게 언제 석구지라는 석재가 쓰여졌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하지만 저걸 석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한 게 유산청이다라는 거는 제가 이번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느낀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유산청도 뭐 이런저런 자세한 조사 없이 대충 대략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 뭐 이게 개가 어릴 때 쉽다라고 했을 테니까 뭐 크게 주범이다라고 보진 않겠지만 일단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석구라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 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시흥읍지에 보면은 1905년도 보면은 그 시흥 군수가 외부 대신한테 보고를 해요. 어떤 일본인이 와가지고 여기다 철도를 놓겠다. 근데 철도를 놓겠다고 하는 곳이 금지사는 그 시흥현 사직단과 향후의 주산이고 여기에서 가문대 기우제를 지낸다. 그래서 그 큰 문제다. 그리고 또 천정에서 기우제를 지내서 여기다 철도를 놓으면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천정이라고 하면 뭐 다른 용어들도 되게 많고 뭐 한데 이게 하늘못이거든요. 그 하늘못이라고도 그 명칭을 불렀다라는 점에서 하늘못이 또 어휘전성이 돼가지고 하늘못이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일단 천정이라는 거 자체가 하늘 천자를 붙인 걸 봤을 때 뭐 서울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이렇게 높은 곳에 우물이 있는 거는 굉장히 드물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한우물의 명칭을 공모한다면 천정 하늘못이라는 다른 이명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전 이것도 고종 때 편찬된 그 신문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대로가 8로라고 하는 분도 있고 9개 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가 어찌됐건 가장 큰 길 두 개는 영남대로하고 삼남대로인데, 그게 그 궁궐에 나오자마자 방향을 달리한답니다. 그것도 좀 희한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궁궐로 통한다, 이런 것처럼 궁궐이 우주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길 자체가 영남대로 다들 알다시피 궁궐에 나와가지고 영남대로의 그 목에 이제 양쪽 동맥에 해동하는 게 영남대로, 삼남대로인데, 그러니까 영남대로는 이제 그 마지막 최후, 그 영남 쪽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최후의 길목이 양재동이고요. 양재동. 영종 때도 그 양재 벽사 사건에서도 그렇지.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다 글을 던지는 소문도 거기서 다 시작돼 보면 그랬다고 해요. 근데 또 하나 동맥이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왜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충청도, 이게 좌도 우도로, 옛날에는 이제 좌도 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전국으로 딱 그 궁궐에서 딱 갔을 때 오른쪽은 이제 충남, 호남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삼남이라고 하죠. 이게 양재와 같은 핵심적인 진짜 그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인데, 왜 여기는 큰 어떻게 보면 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는 저쪽 그 한남진하고 노량진하고 양쪽으로 크게 발달한 거는 있어요. 근데 양재 쪽, 양재나 그쪽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이쪽이 조선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는데, 이쪽이 왜 큰 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 아니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니면 소홀히 해서 그랬을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쪽으로 굉장히 큰 공단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산업시설들을 개척한 거 보면은 이쪽이 굉장히 중시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이쪽이 중요한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너무 소홀히 하거나 잊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우선 왜 언제 어느 때 석구상이라고 이 명칭이 지정됐는가, 이건 사실 저도 좀 궁금증입니다. 우리 이주민 선생님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지금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문화재 대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이걸 설명하면서 쓴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 이 석구상이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자체에서 설명하면서 시작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자체에서 이거를 외부 의견 없이 석구상이라고 했을 일은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갑자기 혼선이 이루어졌거든요. 호랑이상이었다,
있다가 갑자기 개상으로 바뀌고. 근데 이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석구상이라고 말이 나오고 이제 안내문에는 석구상으로 봐야 된다. 석구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이제 석구상이 생긴 게 동글동글하고 얼굴이 개처럼 생겨갖고 사실은 이제 귀여운 강아지처럼 정면만 보면은 이제 생김새가 일반적으로 이제 귀여운 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김새가 일차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코가 이제 호랑이 코입니다. 호랑이 코. 개코가 아니고 호랑이 코 좀 길쭉하게 내려놓은 건데 그 얼굴의 생김새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이제 그 기우제와 관련된 그 상황이 지난 한참 이후에 이미지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석구상이라고 지금 이제 안내판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 한문에 있는 석구지라고 하는 명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문이 보면 석구지라고 해서 거꾸로 바꿔갖고 있는 명문이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석축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럼 저거는 언제 처음부터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그 언제 만들었을까 그 발굴 보고서를 봤는데 역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만든 그 발굴 보고서가 1990년대에 열심히 만드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지만 제가 그 중에 나왔던 뭐 시군이라든가 다른 내용을 듣고 판단하면은 조선 중기의 어떤 시인이 쓴 글을 보면은 원형의 이제 연못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주변 풀숲이 자라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한물이 장방이 아니라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잘려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풀들이 자라는 원형으로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조선시대에 아마 이게 한물로 기우제 장소로 만들어지면서 조선시대 석축이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정한 시기에 관리가 안 되고 기우제도 한동안 지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석호상에 대한 기우제의 대상으로서의 석호에 대한 개념이 오랜 시간 임진왜란 전에 단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기우제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한문이 개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축이 됐을 때 그때 아마도 석구지라고 하는 이런 명문이 들어간 것 같고 이후에 또 한문이 여러 차례 개축이 되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개축되는 와중에 석구지라는 명문이 뒤집어서 다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명문의 위치를 보면은 그 명문의 위치를 보았을 때 개축돼서 들어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구지라 불리기는 도움이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석구상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명문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내가 뭐 개라는 비슷해갖고 뭐 석구상이라고 했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명문 때문에 그렇게 명칭에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거기가 호암사정이잖아요. 호암사정은 국가 사정입니다. 사정인데 그 석호상만 따로 쪄서 그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제 문화유산을 지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그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라도 개상이 아니다. 우리끼리라도 호랭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명칭을 바꿔가는데 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유문 회장님께서 이 석호상에 대해서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당법인 문화유산 환경정책연구소 회장 송유근입니다. 저는 발표에 앞서 먼저 사당법인 문화유산 환경정책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강이나 대부분 지역과 광명시, 안양시 지역을 관할했던 시흥에는 음치로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던 금천구의 역사적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소실되고 또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금천 지역 출신들이 구민이 중심으로
시흥행궁, 포항산성법원 등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또 보존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이 지역 출신들이 뜻을 모아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유산청 등록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은 금천구청 그리고 호합사 구령항과 금천구청 문화유산 조사 발굴을 위해서 민관종 TF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시흥면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 9월에 금천구 조경 장원화를 위한 문화유산 조사 및 발굴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정성권 교수님과 그리고 김성구 전 경주박물관장님 그리고 불교미술사 전문위원이신 주수환 교수님께서 우리 금천구를 방문하여 금천구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 시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속수상에 대해서 명칭과 조성 변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신 정성권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석수상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에 지음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포항산성 북쪽 지점에 일명 석수상으로 불리는 동물석상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석수상은 오래전부터 석혜태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고 석수상이 있는 장소는 시흥동 지역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초등학교 재학 시에는 소풍 장소로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이 석수상을 석구상으로 명명한 안내판이 설치된 이후부터 석혜태라고 불리던 석수상은 석구상으로 명칭이 왜곡 고착화되었습니다. 석수상이 석구상으로 명명된 계기를 살펴보면 금천구 군구 이전 구로구 시절인 1990년 한우물에 대한 보수 공사 시에 한우물의 조선시대 연못 아래에서 통일신라 시대 석축지기를 확인하였고 또 한우물 남벽에 석구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석재가 거꾸로 뒤집혀 놓여 있었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당시 한우물에서 석구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석재의 발견이 한우물 동북방 50m 지점에 위치한 동물 형상 석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한우물 발굴조사 참여자의 견해를 심도 있는 고민과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석혜태라고 전해 내려오던 석수상을 석구상으로 명명하여 35년이 지난 지금은 명칭이 석구상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발굴조사 논문을 보면 석상의 조각수법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얼굴의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발과 꼬리 또한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임원진들이 수시로 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석수상을 관람하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등산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 석수상의 꼬리가 과연 개꼬리로 보이는지 질문을 해보았는데 모두 호랑이 꼬리라고 했고 한 사람도 개꼬리라고 인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혜태상이 왜 석구상이 되었을까? 이것은 한우물에 대한 보수 공사 시에 발견되었다는 석구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석축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인근에 있는 석수상에까지 확대 해석 적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화유산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개꼬리와 호랑이 꼬리를 구분할 줄 아는데 당시 찾아낸 학자들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꼬리를 보고도 왜 개석상으로 설명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우물의 조선시대 연못 아래에서 6, 7세기경 통일신라 시대의 석축지가 확인되어 한우물이 통일신라 시대의 연지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구지라는 명문이 새겨진 석재의 글씨를 보면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우물이 조성된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를 기준으로는 1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또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몇백 년을 지나온 세월 동안에
모진 풍파에도 불구하고 글씨가 전혀 손상이 없이 깨끗하고 너무나도 정교한 것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시흥5동 은행나무 앞에 있는 그 시흥현령 선정비 많이 보셨죠? 그 선정비가 약 150년 전에 1878년에서 1892년 사이에 건립된 비석들입니다. 석구제라는 석축 글씨하고 비석 글씨의 마모 상태를 상호 비교해보면 시흥현령 선정비가 훨씬 더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석구상이라는 근거를 1956년 시흥 경기읍지 시흥읍지 형승교편 기록 화암이라는 바위가 시흥에는 진산이 금지산 지금 화암산이 있는데 그 모양이 꿀입고 있는 호랑이를 닮아서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때 돌로 만든 사자를 바위 북쪽에 묻고 또 남쪽에는 돌로 만든 개 4마리를 묻어 호랑이가 북쪽을 두려워하고 남쪽으로 개와 가깝게 하도록 하고자 했다 하고 지금 현북 신리에 사자암이 있고 현남 칠리에 사견우가 있다라는 기록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절 호랑이로 표현한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로 만들고 유명 명상의 맥을 끊기 위해서 새말뚝을 박은 사례 등 대한민국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역사를 왜곡하여 한국인은 민족적 자긍심 훼손 정책의 일환으로 천정, 용추, 용복이라고 불리던 한우물에 석구지라는 글자를 새겨 묻어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 비석의 나무 상태를 보게 되면 150년 된 비석하고 지금 석구지라는 비석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정교합니다. 나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상에 대해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금천구 문화상 발굴주사 TF에 첫 사업으로 소기 성과를 이루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석혜토로 불렸던 석수상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정확한 명칭으로 바로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유산청 또는 서울특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보호 관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정성근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 말미에 언급하신 석양에 대해서도 향후에 심도 있는 학술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오늘 화암사상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유산 연구 활동을 통해서 금천군의 저평가된 문화유산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저는 금천구청의 한우물 명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한우물지와 제2한우물지 명칭 문제는 현재 제2한우물지 발굴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우물지는 화암산성의 집수시설로 발굴된 순서에 따라서 현재 편의상 제1한우물지, 제2한우물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재호 국장님께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제1한우물과 제2한우물로 모두 뭉뚱그려서 한우물로 명명하는 것은 한우물의 역사성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단순히 한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못이 오래됐고 또 역사적인 의미가 들어야 하므로 경주의 안압지를 동궁과 월지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사적인 화암산성의 성부가 맞는 새로운 명칭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명칭 정립을 위해 별도의 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운 명칭으로 정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꼴이냐 호랭이 꼴이냐가 이게 문제예요. 개꼴이냐 호랭이 꼴이냐. 우리 금천 국민들은 무조건 호랭이 꼴이가 돼야죠. 쪽팔리게 개꼴이가 뭔지 개꼴이가. 하여튼 저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우리 정성근 박사님, 이주민 선생, 황보경 선생님 그리고 송용훈 회장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모든 발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정성근 교수님한테 연구를 해주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저기 많이 좀 주세요. 저는 석고상 그걸 떠나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석고상 거기에서 안양방향으로 동맥역 중에 산성터 유물을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거기에 산성터를 복구해서 북한산의 내란문처럼 그런 건축물을 축적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마다. 거기에 누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 건축물을 추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발굴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물도 발굴조사상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아마 건축물을 복원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발굴해서 정확히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 저게 국가유물이거든요. 사적이니까 그때 문화재도 이쪽도 보면 문화재위원 같은 분들이 그런 자문을 해줄 겁니다. 그럼 그때 그에 맞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금천구에 사는 지가 한 40년이 넘는데 옥성운수에서 시내버스를 시작하면서 이쪽에 들어와서 옥성운수에서 10년을 있다가 지금 개인 택시를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거는 흑산 5단지에서 모든 문화재를 많이 이제 보존하고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두서시겠는데 그쪽에 5단지 쪽에서 한물 쪽으로 길을 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다니기가 좋게 한다는 그거를 만들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게 계획대로 안 됐다고 손님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런 걸 좀 이렇게 택시를 하면서 좀 구청에다가 건의해줄 수 없냐 그런 소리들을 또 하고 하는데 문화재를 보존하고 많은 사람이 자꾸 유산으로 그걸 하려면 가는 길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나. 사실상 저도 매일 구경항까지 한국까지 거의 매일 가봤는데 지금 조금 힘들더라고요 가기가. 그러니까 그쪽에 길을 만들려고 예산을 잡았었다는 이런 소리도 하고 제가 정확한 소리는 모르겠지만 손님들한테 그런 소리를 이렇게 좀 대변합니다. 그쪽에 길을 조금 정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문화재 때문에 길을 못 내거나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문화재가 국민생활한테 이제 많이 그 주민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재 현상 변경 구간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축소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구청에서 누가 답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네, 제가 전에 구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거기가 좀 굉장히 험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가 그 문화유산이 등록이 된다면 국가유산청이나 서울시에서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가 있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산에다가 길을 막 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 같은 인도를 내기도 하지만 지금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문화유산을 문화재를 등록하는 것도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암산성 그 복원도 제가 여기 회의 들어와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호암산성 그 복원 작업 시작한 게 89년도입니다. 그럼 제가 87년도에 공무원 생활했는데 퇴직한 지가 지금 4년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얼마 전에도 회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 아니 제가 신입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직하기 힘든데 지금 형태가 그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 결과본에 대해서 조속하게 좀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그 영역 결과 의견에 그렇게 좀 기술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30년, 4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진전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우리 석호상이라도 문화유산 되면 이런 부분을 가고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관람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길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명분을 갖고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난감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듣다가 석구와 석호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석구와 석호의 차이점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화합사에 있는 아이가 석구가 아닌 석호가 돼야 되는 정당한 명분과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밑바탕과 배경이 혹시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석구는 보니까 마을 수호, 민가, 마을을 위한 거고 여기 보니까 석호라는 거는 왕릉, 귀족 무덤 이렇게 왕증이 사용하는 것 중에 귀한 부분에 쓰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이 석구가 아니라 석호다 라고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저희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오늘 포항간성 석수상이 석구개가 아니라 호랑이다 내용 발표를 했고요. 왜 호랑이냐 말하면 양식적 설명을 말씀드렸고 혜태나 개가 될 수 없는 사례도 제 발표 중에 다른 사례를 비교했을 때 혜태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석구도 실제 남아있는 성분은 단 한 곳에 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양쪽을 맞지 않고 현재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형태의 석호상은 조선왕릉이 15세기 때 만드는 양식적 흐름과 맞기 때문에 석호상으로 부르는 게 맞다. 그리고 왜 거기에 있는 석호상을 만들었을까 보면은 침묵법이라고 하는 기우제와 관련시켜서 해석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약간 간략하고 짧고 이야기를 딱 얘기해 주시면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석호상은 조선 전기에 기우제를 진행해 위해서 만든 돌고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간도 됐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우리 송영훈 회장께서 또 지역에 있으니까 대표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 토론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